장제스의 퇴각 명령이 내려지자 상하이와 난징 사이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군 패전병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이미 군대가 아니라 무질서한 난민일 뿐이었죠. 이에 중국군 수뇌부는 공황 상태를 바로잡고 후퇴를 망답시고 즉결 처분권을 가진 독전대를 투입, 이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후퇴 불가 명령에 불복하는 병사들에게 기관총을 무차별 난사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패주의 물결을 멈출 수는 없었죠. 이렇듯 상하이 전투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장제스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병력을 쏟아부었고 더 이상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예비 전력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군이 진격을 멈추지 않는 한 수도 난징의 함락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실상 중일전쟁을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확대하게 한 상하이 전투가 시작될 무렵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이 전투가 시작되고 보름여가 지난 1937년 8월 30일 국제연맹의 중국 대표 고이지는 정식으로 국제연맹의 일본의 침략을 제소했습니다. 국제사회 개입과 일본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자 9월 28일 국제연맹 총회는 중국의 호소를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일본의 행위는 국외국 조약 및 켈로그 불량 조약 위반이다 라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서 부전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켈로그 불량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년 후인 1928년 8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5개 주요 열강의 외무장관들이 모여 말 그대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이었습니다. 국제 분쟁의 해결이나 국가 정책 수단으로의 전쟁을 부정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한다라며 전쟁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찌 보면 깡패들이 모여 저번 다구리에서 출혈이 너무 컸다, 이제는 이성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깡패들 세계에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약속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폭력이 일상화된 그들의 속성에 결코 부합할 수 없는 약속을 억지 추상격으로 했던 것이죠. 어쨌든 앞서 말했듯 처음에는 이런 부전조약의 영향 등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제재와 중국에 대한 원조가 상정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임 이사국이자 일본의 동맹국인 이탈리아의 반대에 부딪혀 결의안은 그만 철회돼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프랑스가 방귀 뀌어넣기는 형님 행세를 한답시고 그래도 신사협정을 체결한 회원국들의 체면이 있지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하지 않겠는가. 전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정도라도 추진하자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최대 무역 당사국이자 최대 석유 수출국, 아니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등록해있던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죠. 이렇듯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중시하는 열강들의 이기심 앞에서 국제연맹쯤은 한낱 깡패들의 진선 모임에 불과한 그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기구였던 것입니다. 마치 깡패들이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격조 높은 테이블에서 마주한다고 한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낱 나바리의 입건과 테이블 아래 그들의 손은 항상 날선 사시미 칼과 도끼가 들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미개하고 민주주의도 덜 이루어졌으며 왕족과 귀족, 소수의 특권 계급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던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것을 단지 통치 행위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을 따름이었으니 다가올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 전쟁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그저 역사의 한 조각일 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씨를 끄지 못한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중의 전쟁, 공식적으로 7,3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1억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부상자는 직교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절멸전쟁의 지옥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 전쟁을 무질서와 혼돈이라는 의미의 카오스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미래가 정해지거나 구분도 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청정이라는 의미의 카오스라 불러야 할까요? 한편 당시 일본의 고노에 후미마루 내각은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상하이 전황이 점차 유리해지기 시작하자 중국의 휴전을 제안하기로 합니다. 베이핑 근교에서 시작된 국지적 충돌이 비록 전면전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원래 일본의 목표는 화보를 장악하는 데 있었지 상해나 중국 전투를 점령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삼국반공협정의 체결 이후 소련과의 긴장이 갈수록 높아진 상황에서 중일전쟁의 장기화는 결코 일본이 바라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황 히로히토 역시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닥달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 고노의 내각은 중국과 일단 정전협정을 맺은 다음 상하이의 육군 1개사단, 즉 제3사단만 남기고 모두 만주 화북으로 철수시킬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민 총리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군부가 과연 이런 계획을 용인할까요? 3개월 안에 중국을 괴멸시킨다면 그들은 평화를 간청할 것이다. 다달이 받는 월급은 물론 숨쉬는 것도 아깝다고 세평되던 문훈역자의 끝판왕이자 광신적인 군국주의자였던 스기야마 아지메. 중일전쟁 개전 전부터 육군 대진이었던 그가 이런 호언을 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는 자국 군대에 의해 중국 도시들이 속속 함락되자 소위 애국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보도 통제로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던 일본 국민들은 상하이 전투의 끔찍함을, 또 그곳에서 자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살상당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국내 사정과는 달리 당시 서구권의 거의 모든 나라는 일본의 만주 및 중국 침략 행위를 맹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공동맹으로 묶여있던 독일마저도 중국에서의 자국 이권 손실을 우려해 일본을 비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의 국제연맹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약과 남발했던 동맹, 자국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일본에 대한 비난은 겉으로만 나타난 입장이었을 뿐 그 어떤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기저에는 끔찍하기 짝이 없었던 20여 년 전의 기억, 즉 군인 사망자 900만 명, 민간인 사망자 600만 명, 부상자 2,700만 명, 미망인 400만 명, 전쟁고와 800만 명을 남긴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까지 자리잡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한 인물의 입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